수수진 에리카 팍의 각자의 사전. 건축가 르코르 비지에는 집을 살기 위한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기능성을 극대화한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조형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는 산업화 시대에 맞춰 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우리는 과연 집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일하고 쉬고 때로는 자신을 표현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작업 공간, 안식처로서의 역할, 혹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서 집은 우리에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각자의 사전 20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 팍입니다. 네, 오늘은 건축가 르코르 비지에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이분은 고층 아파트라는 개념을 대중화한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현대 건축의 거장이자 기능주의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인이라면 아파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팍 작가님 혹시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장면 아니면 기억 같은 게 있나요? 요즘은 아무래도 아파트 하면 저기 로제 아파트 그리고 맞아요. 윤수일이 이제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윤수일 선생님 그치 따라라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샤라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되게 생각해 보면은 뭐 제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갖는다고 하면 가장 그 질량이 큰 거잖아요. 제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무겁고 질량이 큰 개념인데 그러네. 또 이렇게 아파트 했을 때 또 이런 질량이 없는 가요가 떠오른다는 게 되게 또 각자의 사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참 이게 이렇게 단어의 심상은 이렇게 또 다른 면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바로 떠오르는 거는 그 아파트라는 음악인데 그러니까. 또 실제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질량이 큰. 그렇죠. 갖는다고 한다면 그래. 전제를 한다면 그렇죠. 우리 선생님한테 아파트는 어때요? 저는 아파트 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거 서울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서울의 그 이미지 자체가 그냥 저한테 바로 떠오르는데 왜냐면 우리는 어디를 둘러봐도 아파트가 있어. 많아. 저는 또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게다가 또 아파트 키즈기도 해.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 바로 저는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녹음을 하러 올 때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강을 이렇게 강변북로를 이렇게 따라서 오면은 그 우리 유년기 때 그 전형적인 아파트와 또 요즘에 또 휘황찬란한 아파트들과 이게 다 한강변에 다 그렇게 막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을 또 보고 왔네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 보는 게 아파트예요. 그냥 이제는 수묵담채화처럼 우리의 일상에 너무 큰 이제 어떤 병풍처럼. 맞아요. 근데 또 갖기는 참 어렵다. 참 희한하지 않아? 그 엄청난 딜레마 아닌가 싶어요. 네. 일상인데 가질 수 없는. 흔한데 가질 수 없어. 참 희한하네요. 저도 아파트 키즈니까 당연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나도 언젠가는 아파트를 사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막연하게. 근데 점점 멀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참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참 아파트는 그런 로제와 윤수일의 그런 신나는 심상에 떠오르다가도 착잡해지는 그렇네. 그 착잡함을 갖고 있는 단어 같아요. 그러네.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사실 아파트는 아니고. 맞아, 맞아. 네, 오늘의 단어는 집입니다. 집. 우리 늘 하듯이 표준국어 대사전 정의 살펴보면서 각자의 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집은 사람이 살거나 생활하는 건물이나 공간의 뜻하고요.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이제 사전적인 정의인 것 같고, 이제 4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게 사람이 살거나 생활하는 건물이나 공간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나 가족을 이르는 말. 그렇죠? 집에는 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조직이나 단체. 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번째 정의까지 보시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집 이렇게 밥집, 부르잖아. 술집,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조직이나 단체로서도 그런 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나의 완벽한 비서 거기서도 왜 밥집은 집인 줄 알아요? 뭐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 물론 그 드라마를 제가 보진 않아서 그냥 짤로 봤는데, 네. 근데 막 사람들이 왜 밥집만 집인 줄 알아 이랬는데, 아니요, 술집도 있는데. 도맛집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죠. 새벽집 뭐 이런 거. 그치. 그리고 우리 어영집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일상적으로 그렇게 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집이 붙으면 좀 더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접근성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맞아요. 친근함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적인 방식을 좀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작가님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는 일단 저에게 있어서 집은 작업실이야,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자, 그리고 휴식 공간이기도 하면서 작업실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지금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의 그 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의 모든 이런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보석 상자 같은 그런 게 있네.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마술 상자처럼 이렇게 막 삐져 나오는 거지. 막. 이 집에서. 그래서 되게 단순히 저한테는 그냥 사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에게 또 집이란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근데 처음에 딱 집 하자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그게 떠올랐는데 나한테 집은 어떤 게 집이지 했을 때 난 또 이런 소리 좀 그럴 수 있는데 난 그이가 떠오르더라고. 자랑꾼이지. 근데 봐봐. 아까 우리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작가님한테는 이제 관계로서의 집이라니까. 나는 그이랑 있을 때 되게 집에 있는 느낌을 받아요. 편안함. 편안함.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치. 몸보다 이제 그냥 마음이 놓이는 곳. 어떤 긴장도 없는 곳인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그이 생일이어가지고 막 그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또 막 글을 쓰다 보니까 그냥 진짜 나의 홈이다. You're my 홈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편안함이 가장 큰 저한테는 심상인 것 같아요. 집이 갖고 있는. 되게 새로운 또 정의다. 왜냐면 작가님에게 집이란 이제 앤드류니까. 집 이꼬르 앤드류. 그러니까 앤드류 없으면 집도 없는 거야. 집도 없는 거야. 새로운 집을 찾아야지. 그렇지. 잘한다. 재밌었다. 재밌다. 그래.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러면은 또 그 편안함을 주는 어떤 심상 외에 저는 또 그것도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요새는 좀 작가님이 다루고 있는 언어가 아무래도 집에 관련된 맞아요. 언어들이 많아서 좀 그런 백그라운드 설명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떨지.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카피라이터이기는 한데 네. 되게 니치한 파트에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거를 어디서 현수막에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조금 새롭긴 하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들을 네. 이렇게 모아서 네. 이 주택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거지. 원래는 그게 아파트가 아니었던 지역인데 네네네. 그냥 작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재개발은 좀 그 범위가 또 큰 거죠. 이 일대를 다 재개발시키는 거고 재건축은 원래 이 건물이 있었어. A라는 건물이 있었어. 그럼 딱 요 부지만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 거죠. 잠깐 되게 전문가 같아 지금. 이게 규모 따라서 이제 또 다르구나.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규모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부지에 따라서 세대수가 다시 지어질 수 있는 그 건폐율이라고 하죠. 뭐 건폐율, 용적률 또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뭐 원래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을 이제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그 조합원 분들도 규모가 뭐 달라지는 거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막 뭐 100명, 200명 뭐 요 정도라면은 이제 뭐 재개발이고 규모가 크고 이러면은 뭐 조합원 수도 달라지는구나. 그럼요. 그럼 조합의 규모도 이제 많은 영향을 갖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사실 저희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이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집이라고 바라봐서 이 주거 공간을 꼭 이렇게 사고 파는 어떤 프리미엄이 붙고 시세 차익이 붙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또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어차피 우리가 사는 공간인데 네. 왜 이럴까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완전 이건 욕망의 영역이다. 욕망의 영역이다 당연히. 그래서 되게 예전에는 뭐 조합 정말 옛날 얘기죠. 한 30년 전, 20년 전에는 조합원들끼리도 이제 그러니까 A라는 조합, B라는 조합끼리 막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이익 다툼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도 참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나? 이런 일을 하게 됐나 싶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반추해 봤을 때.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왜 이렇게 욕망의 대상이 됐을까? 그런 되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까 제가 질량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한 게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뭐 우리 당근마켓엔 집을 요즘 내놓기도 하는 것 같아. 맞아. 중개인 없이? 중개인 수수료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고도 하지만 하여간 이제 이 접근성이 좋은 물건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규모가 크고 질량도 크고 그 아파트를 이제 우리 시공사가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서를 쓰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항목들도 되게 면면히 보게 돼요. 뭐 제공 품목이라든지 뭐 그 자재랄지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질량 덩어리잖아요. 그러네. 그게 다 합쳐진 거고 그거 뭐 설계도 합쳐지는 거고 그러니까 집을 만들기 위해서 땅도 필요하지 뭐 자재도 물리적으로만 따져도 자재도 들어가지 맞아. 콘크리트 뭐 철근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 설계를 또 좋게 하려고 이제 조합원들이 원래 만들어 놓은 거를 원안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정도로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대안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더 좋게 만들어 줄게. 그럼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는 거고. 설계적인 어떤 장점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 집 하나, 이 건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 너무 많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공사비 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값이 비싸긴 한데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봐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러네. 짓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럼 또 뭐 냉장고 들어가지, 그치. 세탁기 들어가지. 그치.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 내 삶이 들어가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이게 다 질량 덩어리다. 그러네. 그게 되게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구나, 그쵸.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 살다 보면은 우리 요즘 너무 뭐 쿠팡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물건 하나 집으로 들이는 게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원초적으로 만들 때도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내가 살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게 뭔가 질량 덩어리 같이 느껴지는 또 그런 심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무거워요. 무겁다, 무거워. 네, 엄청 무겁다. 나는 지금 이 5평짜리 집에서 정말 많은 물건을 들이고 사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이 집의 무게나 이 집의 무게가 내포하는 의미 같은 것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무게이기도 하잖아요. 내 삶의 짐이고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제 미니멀리즘이라는 어떤 흐름이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 보면 덜어내고 싶기도 하겠다. 가볍게 살고 싶기도 하겠다. 그러네. 머리 자르듯이. 맞아. 제가 쇼컷을 한 것처럼 그 어떤 삶의 무게감이 너무 크고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 좀 비워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요. 지금 이 대화를 하면서도 굉장히 비워내고 싶어지는데. 근데 이제 또 집의 상태를 보면 내 정신 상태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잘 정돈돼 있어.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정돈돼 있고. 근데 저는 막 진짜 요즘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진짜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일단 씻고 그리고 집을 이렇게 정돈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또 저 선생님이 이제 모든 나의 창작, 작업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집의 어원을 보면 그게 또 연결이 됩니다. 좀 알려주세요. 집은 짓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집의 옛말은 짓이었대요. 지의 시옷 받침. 짓. 그러니까 짓는 거지 뭔가. 글도 짓는 거고. 옷도 짓는 거고, 그리고 집도 짓는 거고, 선생님의 어떤 창작물도 다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옛날에 지엄이 지아비 할 때 그 지도 이 짓에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지아비는 집의 아버지, 지엄이는 집의 어머니,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밥도 짓는 거야. 그치, 밥도 짓고 농사도 짓고 밥도 짓고 옷을 짓고 그릇을 짓고 모든 것을 짓는 바로 창조의 근원이 집인 것이다. 그 선생님의 그 저기 해석과도 맞물리죠. 그러네. 콱 물었어. 아주 콱 물었어. 근데 창조의 근원이 집이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이걸 다시 해석을 하니까 좀 집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생각을 갖게 한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집 안에서 내가 지어지기도 하는 거지. 내 그렇지. 자아가 지어지잖아. 맞아. 집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작가님 집 내가 자주 갔었는데 늘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갔구나. 그러니까 그 손님을 주기적으로 불러야 돼. 요새는 그럴 만한 여유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요즘에 건조기를 이제 밖에 건조기를 쓰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 그 빨래 봉투에서 꺼내 씁니다. 기분 좋으면 한번 정리하고. 진짜로?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손님을 좀 부르자. 그래, 저기 선생님들 좀 부를 법들. 그러니까 책을 치워야 돼. 내가 봤을 때. 책이 많지. 책들을 좀 치우고. 이게 집도 작아요. 나도 이사를 해야 돼. 맞아. 그렇습니다. 네, 집을 또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약간 내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집을 보면 그게 내 혈관 같아요. 더러워. 네. 나의 몸의 혈관? 혈관 같아. 그래서 요 앞이라도 좀 치워놓으려 그러는 거야. 좋아. 우리는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독립을 했죠. 그래서 다 우리 각자의 집에 각자 살고 있는데 우리 독립한 경험하고 좀 우리가 독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로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자취 로망. 그거랑 좀 현실. 좀 어떻게 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었을 텐데 우리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입으로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참 많지. 일단 선생님은 어때요? 그 독립하기 전과 후에 어떤 기대했던 것과 또 겪어보니까 현실인 것과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독립한 지 횟수로 5년 됐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결혼을 안 했고 또 부모님도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도 무관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서울에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나온 경우는 좀 거의 없어요. 많죠. 그냥 다 대부분이 그냥 부모님이랑 사는 게 좀 일반적인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하는 편인데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와버렸죠. 저는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부모님은 맞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내가 이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부모님과 계속 사는 게.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나랑 사는 걸 좋아해? 근데 내가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도 자식이 없이 자기의 삶을 다시 살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우리 맞아. 아빠 두 분 다 어쨌든 유성경이라는 사람과 김철주라는 사람의 삶이 있는데 너무 김수진의 부모로 오래 산 거야. 그래서 나는 독립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를 써서 나는 나왔어. 그리고 내 뜻에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그래 너가 독립을 해서 하나의 인격으로 살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동의를 하셔서 굉장히 긴 시간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제 나왔어. 그리고 감사한 거는 어쨌든 조금의 지원도 해주셨어요. 처음에 월세로 살았거든요. 그때도 5평이었고 그러니까 첫 집도 5평이고 제가 지금 사는 이 집이 두 번째 집인데 여기도 5평이에요. 다 원룸이야. 근데 서울 부동산이 진짜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내 로망은 이미 부동산 값에서부터 이 월세에서부터 와장창이었지. 맞아. 이렇게까지 비쌀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 아예. 그러니까 너무 순진했어. 이게 처음 나올 때 다 겪는 일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월세로 살다가 그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나도 내 취향의 바디워시를 살 수 있어. 그렇지. 거기서 시작됩니다. 맞아요. 내 취향의 이불을 살 수 있어. 내 취향의 접시를 쓸 수 있어. 거기서 하는데 처음에는 나도 다 내 모든 발스용품 다 백화점 거였어. 근데 지금은 그냥 추석 선물 세트 씁니다. 좋죠. LG 생활건강 젤로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로망했던 것 외의 것들도 다 사야 된다는 거. 그렇지. 예를 들면 락스 같은 거. 그렇지. 락스 뭐 곰팡이도 내가 맞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겨요. 맞아. 그럼 그것도 청소해야 되지. 그리고 뭐 설거지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음수 처리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인 거야. 그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 하는 거야. 나가자마자 돈이니까. 그렇지. 근데 진짜 그 생각을 하면 독립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딱 나와서 살아보니까 모든 게
돈이네. 그래서 이후로부터 돈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다 모든 것을 대주셨고 무려 생리대까지. 그냥 아니 그게 무슨 생각이 있어서가 생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장을 보니까 장을 볼 때 사오면 그냥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내가 모든 걸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규모 있게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살 때에 비해서 사실 나와서는 돈을 더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린 거야. 철이 들더라. 그래. 세상을 배우고 철이 들고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 그래.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맨날 막 집에 들어가면 물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의견이 굉장히 충돌할 때도 많죠. 왜냐면 이제 머리가 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2박 3일이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같이 못 있어요. 우리 모두 어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나온 이후로 훨씬 더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으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어른이 된 느낌은 있어요.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 그 5년 사이에 생겼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맞고 맞고 틀리고는 없지만 하여간 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성장하기 위해서 독립하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오은영 박사님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을 키우는 최종 목적은 그 자식의 독립이다. 그러시잖아요. 맞아. 나는 자식 입장에서 너무 공감해. 맞아요. 그분은 부모 입장에서 말했지만 난 자식 입장에서 공감이 된다. 그렇게 품 안에 자식으로만 살 수 없거든요. 우리 모두 언젠가 고아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좀 슬픈데 또 명언이기도 하다 그거.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두 고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고. 근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그 독립한 지 저보다 훨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집이랑 회사가 멀어가지고 독립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 처음부터 혼자 살진 않았고 처음에는 아는 동생과 함께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남이 됐죠. 나 작가님을 꽤 오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룸메가 있었던 거는 처음 들어요. 1년 룸메가 있었어. 그 되게 대학 때 너무너무 친했던 한 학년 후배였거든요. 너무너무 친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친한 친구랑 같이 살기 좋은 거랑은 또 다르구나. 이걸 많이 느꼈죠. 그리고 적절한 선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안 봐? 안 보죠. 그렇게 또 시게 했네. 경험을 시게 했어요. 그때 독립출판 워크숍을 듣게 됐어요. 집에 있기가 싫어가지고. 진짜요? 맞아. 그래서 그때 노트북 안고 밖에 나와서 작업하고 이랬어. 그 룸메 있을 때. 그게 2016년이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그렇게 1년을 안 맞는 그거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도 그래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딸 혼자 산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그럴 바엔 혼자 살아라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원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전셋집을 막 구해서 그때 처음으로 오피스텔에 살게 됐죠. 그 혼자 살기 시작한 그때는 이제 진짜 그 친구랑 같이 살 때는 막 취향이라는 거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또 진짜 혼자 살게 되니까 그게 또 이게 사람의 욕망은 눌려야 나오는 것 같아. 못 갖게 해야 갖고 싶어. 맞아. 그건 맞아. 처음부터 다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흥미가 없거든. 뭐 그렇게 취향이랄 게 안 생기거든요. 맞아요. 취향이라는 거는 못 갖게 했을 때 생깁니다. 약간 억눌렸을 때 억눌렸을 때 것이다. 그래.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나만의 이제 핀터레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미.
나만의 어떤 그런 이상향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랑 살고 다시 혼자 살게 됐을 때 그 사이에 쿠바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처음 집이 쿠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생각해보니 작가님 집도 오늘의 집에 소개가 되었었고 저희 집도 오늘의 집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또 약간 또 한따까리 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집으로도 나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때 작가님의 집은 그런 좀 컬러감이나 이런 가구 배치 같은 게 좀 쿠바의 영향을 받았던 맞아요. 거군요. 보통 가구색으로 검정색 잘 안 쓰는데 맞아. 쿠바가 알록달록한 나라인데 비해서 또 가구 같은 거는 검정색을 많이 쓰더라고요. 되게 흥미롭다. 그래서 더 색 대비가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보통 흰색이나 원목 색깔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때 뭔가 검정색으로 해야겠다. 다르다. 남달라. 그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검정색 가구, 검정색 캐비넷 막 이런 거를 썼었죠. 검정색 가구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거 다 있습니다. 아, 찾아보면 또 나와요? 오늘의 집에도 있고요. 그렇구나. 뭐 이케아에도 있고요. 음. 우리들의 친구 그 이케아 말고 또 다른 그때 막 썼던 그거 있는데 하여간 오늘의 집에 있는 그 가구 그거거든요. 많습니다. 찾으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독립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각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각양각색일 거예요. 맞아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 다르게 삽니다. 그럼 맞아.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또 이 집에 대한 단어를 떠올렸을 때 뭐 드는 감정이나 아니면 지금 또 살고 계신 어떤 환경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팟캐스트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좀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는 우리한테도 하는 질문이지만 또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드리는 질문인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이란 무엇일까? 왜냐면 우리가 계속 그 로망, 집하면 로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집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방금 우리가 오늘의 집이라는 그 앱을 말한 것처럼 굉장히 상품으로 팔기 좋단 말이죠. 그쵸. 이상화하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치약에 대해서 로망 같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금방 살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손에 쥐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망이라는 게 중간에 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시간만큼. 네네네네. 어떠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의 형태가 있어요? 일단 집의 부엌이 형태, 커야 집의 모습? 됩니다. 맞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작가님한테는. 부엌이 커야 되고 어떤 아일랜드 그 조리가 있는 그거 그래서 제 주식 계좌 이름이 비걸 키친 프로젝트예요. 멋있다. 좀 더 근데 주방만 클 수 없는 거 알죠? 다 커야 되지. 다 커야 돼. 그런 거 알죠? 큰 그림을 집에 걸려면 집이 커야 되는 거 알죠? 맞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쉬운 꿈은 아니지만 로망이란 주방이 큰 아일랜드가 있는 그런 집의 모습. 우리 둘이래. 사랑꾼이잖아. 오늘 모신 분은 사랑꾼이셔. 쑥스럽네요. 뭐 너 튀어나오는 걸 어떡해? 그래, 못 감춰. 감추는 걸 어떡해? 그래서 우리 둘이 사는 그 어떤 이상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둘이 이제 밀프렙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즘에는. 작가님 밀프렙 하는 스타일 아닌데. 요즘에 밀프렙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둘 다 이제 각자의 프렙을 각자에 하기로 했어요. 안 해줘. 각자에 먹는 걸로. 그것까지 또 정했어, 벌써? 그랬어. 너 먹는 거, 나 먹는 거 따로 하자. 각자의 사전에 이어 각자의 프렙. 네. 각자의 프렙. 식성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하시기로 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같이 프랩을 키친에서. 너무 그걸 각자 하면은 각자 다른 시간에는 너무 공유 주거 같으니까 같이 하자. 그런 어떤 꿈. 그리고 뭐 이제 이건 그이의 꿈인데요. 뭐 자기 이제 게임하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또 저기 앤드로는 그런 로망이 있구나. 그래. 게임룸. 그래 이게 남자들도. 그래 게임룸. 남자들은 게임하는 방에 대한 로망 아니면 서재. 그래. 네, 이런 거 있더라. 그래서, 아니면은 막 이렇게 홈시어터 만드는 그래. 그런 로망 있다. 나 그거 야광으로 하기만 해봐. 나 가만 안 둔다. 그 꼭 그렇게 그 뭔지 알죠? 알아. 계속 색깔 바뀌는 거. 삐끗번쩍한 컴퓨터. 왜냐면은 이미 우리 아버지 집에 아버지 방에 그런 거 있어. 나 조명 안 된다. 번쩍번쩍한 컴퓨터. 그러면 그 자기 왜 안 돼? 막 또 이런다. 해야 되나? 근데 이제는 그런 작가님의 집 이상적인 집의 형태는 이미 이제 앤드루가 들어와 있다. 그게 어떤 이상적인 집이 됐네. 그쵸. 또 뭐 꿈을 꾸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데? 선생님은 이상적인 집. 또 이제 이사를 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원룸 생활을 좀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공간을 좀 넓히게 됐는데 너무 부럽다. 그래 봤자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적합한 사이즈인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옷방도 하나 생기고 이제 거실에는 큰 책상을 놓고 좀 작업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좀 침실도 따로 이렇게 지금도 물론 분리돼 있지만 좀 너무 작고 제가 이렇게 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전시를 해야 되는데 큰 캔버스에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큰 캔버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게 정말 큰 계기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집이구나. 그래서 바로 결단하고 이제 집을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어쨌든 올해 4월에는 제가 이사를 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보면 많은 콘텐츠들이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30,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보니까 요새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좀 성공한 CEO, 여성 CEO들의 집을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또 김나영님 TV를 노필터 TV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 김나영님이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의 집을 많이 방문해서 그런 집을 많이 보여주는데 되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공간을 되게 단단하게 꾸미는 것이 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구나. 그냥 단순히 여기서 그냥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그냥 부모님 집 살 때는 맞아요. 단순히 진짜 잠만 자는 공간이고 그냥 내 방이지. 이게 어떤 내 삶이라고까지 확장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오롯이 홀로 이제 독립된 인간으로 살면서는 집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좀 몸 보관함 같은 느낌도 있다. 잠깐 보관했다가 나를 지금? 보관소 같은 느낌. 2층에서 딱 그 보관 정말 어떤 장처럼 수납장처럼 나를 잠깐 수납했다가 나가는 곳. 지금 출퇴근하면서 더 그렇게 되셨나 보다. 그쵸. 이제 잘 때 딱 그 2층으로 올라가면 나를 수납하는 느낌이거든요. 나를 딱 거기에 수납이 파지티브인 거지? 수납 파지티브, 가로치고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아니고. 아니면 뉴트럴이야? 뉴트럴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뭐 우리 각자의 경험, 그리고 집에 대한 개념과 뭐 이미지 같은 거 우리가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집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에 대한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동일한 시간에 만나요. 안녕.